오늘 제가 모두의 좋은 삶 그리고 마을 공동체 교육 이제 음악을 살짝 깔아왔는데요. 저 핸드폰 벨소리예요. 예, 그래서 다 아시는 바대로 너무 애쓰지 말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늘 이 음악부터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그냥 저 마을 지역 주민인 줄 알고 강의 내용을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공동체 민주주의 이렇게 준비했다가 엊그저께 여쭤봤더니 활동가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내용을 살짝 좀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이 음악이 더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바닥에서 좀 박박 겨봐갖고 예전에 그래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은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뭐 에듀테이너도 아니고 유튜버 방송은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할 자신도 없고요. 또 재미도 겁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제가 꼴의 개통 철학인데 그 선생이 되면서 지식 소비자를 만나는 지식 판매자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제가 지금 대학 강단에 선 지 22년째입니다. 52살입니다. 좀 어려 보이죠? 자, 예. 자, 이렇게 또 리액션을 해주셔야 또 제가, 예. 마스크 안 벗어도 되는데, 자, 그래서, 아유, 벗을까요? 안 되는데, 그냥 쓸래요. 쓰고 하다가, 요즘 패션이에요, 패션. 자, 그래서 쓰다가 힘들면 벗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제 스타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학교에서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저녁 시간이니까 다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평소의 스타일대로 그러나 조금 이제 톤 다운 시켜서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좀 센데 어쨌거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약하게 변죽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뭐 지식 팔러 온 것도 아니고 정보 팔러 온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저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공부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찾기 전에 불러주셔서 새끼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홍천군청 또 홍천에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는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바를 좀 이렇게 전하는 정도. 그리고 요즘에 어디 가든지 떠들고 있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테스 날리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자에 좀 속합니다. 이른바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지식을 형식지와 암묵지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지식을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문학, 뭐 자연과학, 물리학, 뭐 화학생 이런 식으로 대상이나 방법 등에 따라서. 근데 이제 마이클 폴라니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 형식지와 암묵지 뭐 이런 두 개의 지식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는데 테스 날리지는 암묵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글자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 우리 엄마가 아주 즉 레시피가 없지만 아주 밥을 잘 하십니다. 우리 엄마 밥상이 최고예요. 즉 계량화된 수치나 문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활동하면서 몸에 배인 암이 있으시죠. 특히 이 자리에 현장에서 오래도록 구르신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때는 구른다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그런 분들은 책을 쓰진 않으셨지만 논문을 쓰진 않으셨지만 활동하면서 느끼신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야간에 강의를 꽤 오래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30대, 40대 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뭐 이건 편집하리라고 믿고 구급 공무원부터 사무관까지 올라오신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9급 공무원부터 사무관까지 올라오신 분, 혹은 6급 주무관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르는 게 없어. 예, 예,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까불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깨치게 된 뭔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방끈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요즘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량으로 창의성이나 융합 역량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창의성이나 융합 역량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어찌 보면 암묵지와 같은, 글로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경험들, 거기서 터득된 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이야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든지 요즘 이제 뭐 교사 대상 특강도 많고 장학사님들 특강도 많고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질문 먼저 던집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들, 특히 활동가라면, 또 저도 선생이다 보니까 늘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가? 돈 벌려고 하는가? 즐겁게 살려고 하는가?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내가 얼마나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저한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왜 선생의 길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선생으로서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만약 이 자리에 활동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왜 활동가의 길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활동가로서 그에 걸맞는 애티튜드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것들이 일차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감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선생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생각입니다. 물론 집에서 말리죠. 예. 허락받고, 예. 그러나 네. 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건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책을 보고 인생을 배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큰 교훈을 줬던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 교훈들과 관련된 이제 책들을 꼽으라면 이런 책들을 꼽을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책은 시데리우스 눈치우스라고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출판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초로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이 태양계의 중심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이래 망원경을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실제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구나를 알려준 책이 바로 저 시데리우스 눈치우스, 우리말로는 별들의 소식 또는 별의 전력이라는 책인데요. 저 책이 저한테 준 뭐 교훈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중심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시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꼴의 박사라고, 꼴의 선생이라고, 또 꼴의 제가 무슨 대안학교의 교장이라고. 그래서 가만 지나고 보니까 나만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도 중심이었고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중심이었다. 또 제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새삼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 중심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저 비오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을 텐데요.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면역학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 저 책이 저에게 준 교훈은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준 그런 책이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심에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 일 하시러 모이신 거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예, 화이팅. 자, 그래서, 예, 저는 제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아, 이게 팔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자, 제가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입모양이 좀 웃겨갖고, 자, 잠이 확 깨시죠? 조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시길래. 자, 기왕이면 오셨으니까 즐겁게, 그쵸? 예, 제가 잘 놀다 가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심이면서 완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제 노노라든지 악셀 호네트의 인정 투쟁이라든지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와 시대의 정의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뭐 별건 아닌데 중국에서는 이제 해석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노노의 화이부동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중국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화이부동, 좋아하는 이루되 같아질 필요는 없다. 근데 저는 늘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제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학생들한테도. 이게 왜 그랬을까? 참. 그래서 결국에는, 다르더라도 중심이니까 조화만 이루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노노의 화이부동이란 그 말, 그리고 악셀 호네트가 쓴 인정투쟁, 똑같거든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너무 웃기죠? 말은 잘해요. 그쵸? 실천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근데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러다 보니까 위선자들이 나오나 봐요. 제 꿈은 그래서 덜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도 그런 것이죠. 다름과 차이를 좀 존중할 수 있는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와 시대의 정의도 그런 류의 얘기입니다. 즉 정의라는 개념도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보는 시선에 따라서 또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다. 장애가 있는 분들, 장애가 없는 분들은 동일한 말을 하더라도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만약 장애가 있거나 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예, 사실 아픔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저는 숨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다 보면 훌륭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지만 훌륭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안 지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근데 돌아서서 울어. 그리고 나한테 전화해. 교수님. 이러면서. 그럼 제가 술 사주러 가죠. 제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훌륭한 아픈 사람으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이 동일한 개념이나 동일한 어떤 일도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좀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걸리버 여행기 다 읽어보셨을까요? 두 분. 자, 이게 되게 웃겨요. 특히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프랑켄슈타인이 박사 이름인데 괴물 이름인 줄 알고. 그쵸? 그러니까 이 독서 교육이 잘못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름은 유명한데 내용은 잘 모르는. 혹은 내용은 좀 알더라도 내 맥락에서 읽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이제스트 해준 것들을 그냥 암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맥락의 소고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대신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 수업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잖아요. 우리 다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맥락의 소고를 선생이 인터셉트하면 안 되잖아요. 맥락을.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인데 걸리버 여행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아주 유명한 섬이 하나 나오잖아요. 두 번째 도시에 라퓨타 섬이라고. 그죠? 나 아는데 천공의 섬. 그죠? 뭐 좋아요. 자,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제가 톤다운 시켜서 강의하고 있는데, 예, 다음에 카메라 치워주세요. 자, 예, 예, 집에 안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그 라프타 섬이 나오는데 거기 수학자들하고 철학자들이 살아요. 근데 그 수학자와 철학자들의 그 아내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유흥도 즐기고, 유흥? 좀 그렇네? 예, 어때요? 유희, 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비판을 하죠. 예, 수학, 철학 중요한 학문이긴 하지만, 예, 그런 지식에만 빠지면 아이디어란 생각만 이야기하고 탁상 공론에 빠지기 쉽다.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교훈은 제 식대로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이 참 중요하다. 예, 현장에 발 딛고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모 시에서 교육청 장학사 장학관님들하고 일을 하는데 10년 전쯤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장학관님이. 네가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막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장학관님이 웃으면서 네가 와서 중2들 가르쳐봐. 뭐 이러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오래도록 장학관님 되셨으니까 거의 현장에서 20, 30년 되신 분들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마디에 제가 충격 먹고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교수니까 아이디어란 생각들을 마구마구 던질 수 있지만 현장을 벗어나서 던지는 것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얘기했던 바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짧은 생각이지만 저에게 교훈을 준 책들은 아주 많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저도 이제 지금 학교 밖에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뭘까 고민해 봤더니 이런 책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우리 일이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쵸? 저도 선생인데, 자, 아까 제가 지식 판매자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나 지식을 매개로 학생들을 만나지만 결국엔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저 감정 노동자예요. 오늘 리액션 잘 부탁드려요. 감정 노동자예요. 그쵸? 그럼요.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또 즐겁게 반응하셔야 저도 또, 그쵸? 현장에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웃어야 또 만나는 마을 주민들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또 반겨주셔야 저도 신나서 이러고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 저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존 스튜어트 밀이 서문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프랑스 혁명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바꾼 건 저는 민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맺고 단단해진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변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견이 상이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결되는 건데 중심은 여러 개일 수 있고요.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화이부동하면 돼요. 그리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다층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두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발 딛고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저를 활동가라고 칭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제일 필요한 자세 또 활동가들을 대하는 관청에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수용성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요즘에 공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환대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사실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공감이든 환대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말은 잘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조건을 걸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위안을 그러면서 또 심리학에서 나오는 보편성의 원칙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자 그러면 위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늘 하는 말인데 100권의 책을 한 사람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100사람이 읽는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 마을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박가파예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뭐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특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충남시민대학 서산에 다녀왔고 지금 죽겠어요 몸이 아주.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 내일은 또 원주 민주 시민 캠프입니다. 오늘이 60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타이밍이 안 돼서 못 가고 내일 오전에 또 가고 뭐 일요일 또 어디 뭐 계속 줄줄이 가성비 갑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가성비 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강이 좀 많은 편인데 누군가가 대부분 추천해서 제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제자들이 불러주고. 근데 이제 낯선 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박가파인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잘못 들으세요. 막가파요? 교수님 아니세요? 아니, 박가파요. 막가파요? 그래서 잘못 걸었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언제나 바닥과 바깥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위나 중심보다는 바닥이나 바깥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반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측은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내지는 동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뭔가 내가 생활하고 있는 틀거리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던 모양이에요.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측은지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에 기반한 사랑이 깃든 연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역시 저는 바닥과 바깥이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은 끊임없이 바깥에서 중앙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고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애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공부도 이제 그것과 관련이 많고 그런데 저는 장애가 있더라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규칙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는 장애가 있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존 규칙을 좀 바꿔볼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 지나지 않았냐. 더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포스트 팬데믹이 얘기되면서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뉴노멀은 플레이스 홀더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에게는 플레이스 홀더라는 말은 선생님들께서 그 장 보러 가셨을 때 장바구니 들고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거의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화면으로 안 보이시죠? 보고 계시면 2,000명. 대단한 홍천군입니다. 자.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자, 어쨌거나. 그 장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사람마다 다를걸요? 그쵸? 뉴노멀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 국면 때문에 언택트, 즉 디지털 기술하고만 연관해서 뉴노멀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아쉽게도 뉴노멀에 대한 고민들이 약간 얕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포스트 팬데믹 시대 혹은 지금 인류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휴머니즘적인 영향을 받았던 세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세대가 익숙해진 생존규칙과는 다른 생존규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생존규칙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심과 위에만 바라보던 쉽게 얘기하면 뭐 성장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가치들만 중요시하던 흐름들 속에서 새 가치를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나 역시 혹시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나쁘게 얘기하면 포기고요. 좋게 얘기하면 받아들임. 결핍도 내 삶의 일부니까 채워야지만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결핍돼 있어. 괜찮아. 그래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조금 더 저는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는 변방에 있다고 생각했고 늘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한 40대 중반을 거치면서 내가 벌어봐야 얼마를 벌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가 지금 월급쟁인데 사표를 써야 되나? 그때 나가서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까운 춘천. 자, 그래서 박가파입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이제 제 프로필을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향은 춘천이고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와요. 교수님 이딴 거 말고요. 우리 소개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러고 그래서 아니 그냥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내드립니다. 이런 일 하면서 저는 살아간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교수님 땡큐. 땡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충남에 이 마을교육 공동체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죠. 전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에서 학생들 만나고 있고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뭐 제가 지금 학교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잡다한 일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듣보잡이나 가성비 갑.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다양한 일들을 또 아래에서는 해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문화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장애 문제라든지 이런 데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그런 문제에 천착해 왔고요. 연구도 주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태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슬럼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옆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묵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저는 고스란히 옆에서 보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만 고통을 느끼거나 책으로만 인생을 배운 것과는 다른 뭔가가 정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서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여기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풍년식당, 얘기해도 되나? 중앙시장 갔다가 수타사 들렸다가 여기 왔는데, 뭐 제가 어린 시절에 뭐 놀러 안 와봤겠어요, 홍천에?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에서만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닌데 내세울 건 없어요. 듣보잡이에요. 하지만 듣보잡에게도 쓸모가 있다는 거. 저는 제 역할을 하면 되니까. 저는 진로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로 그러면 what to be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꿈을 잘 묻지 않아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직업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what to do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결국 진로란 삶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는 아주 지금 만족스럽게 100점은 아니지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즐겁게 살으려고 노력하고 잘 웃어요 제가. 잘 웃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소개를 한 데는 까닭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일 어디에 먼저 주목하는가. 제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어요. 여친 없니? 뭐 예전에 결혼해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여자면 좋겠어요. 했더니 건강하고 착하면 된대. 아이고, 데려갔더니, 전공이 뭐야? 뭐, 미치겠다,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알아보는 중요한 출발점일 것 같아요. 행복, 인생, 즐거움 등등.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렇죠?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활동가 분들이시라면 이런 것부터 먼저, 왜냐하면 저런 기준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너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냥 학교에서 연구나 하고 책이나 쓰고 논문 쓰고 이러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된 데는 저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제 느낌에.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쨌든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이유로, 예전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은 없고요. 뭘 나아지게 할 자신은 없어요. 다만 좀 덜 서러운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 그리고 내가 그런 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밖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디디에 에리봉이라고 하는 분이 쓴 랭스로 되돌아가자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다음에 올 때까지 읽고 서평 써오세요. 재능 기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래서 여기 보면 디디에 에리봉이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식이고 또 성적으로도 조금은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바닥이나 바깥에 자리하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비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어떤 기회로부터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느끼는 마음의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었는데요. 제가 뭐 이런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까닭은 바로 그런 서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 마을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이 적은 곳.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는 개인들의 연합쯤으로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표현이 좀 어려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굳이 어떤 이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내가 일을 해서 내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돈, 그 돈의 액수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 존엄에도 불평등이 있는 것 같은 느낌?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동등하게 다가서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잘은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무슨 주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근데 다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받아들인 대가만으로도 나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고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 지역,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사를 와야 되겠죠. 받아주실까? 예. 제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52살이니까, 예, 곧 저도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죠. 자, 예,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유롭게 통치하는 스스로, 예, 뭐, 누군가는 주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전서부터 요 세 가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져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 상담, 치유가 분리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와 보건, 부서들도 연합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됐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여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좀 짜고, 그래서 교육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이나 정서적 안정, 특히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가 이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기초해서도 특히 청소년들이라면 요 세 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 제가 처음에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뭐 갈 길은 멀지 않겠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는 관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을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리라고 믿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수당도 안 주는데, 그쵸? 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리스 시대처럼. 대표는 돌아가면서 추첨해서 하고, 오늘 들었으니 고생했다. 그렇지 않나요? 아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요. 오래전서부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온 마을 학교, 그다음에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2000년대 중후반에 생각했던 이런 틀거리들, 대학에선 지식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는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교육청,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도 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곳 내한제라고 했는데, 영귀미면 공작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학교가 있다면 혹은 도서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허브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했었는데 안 껴주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었나? 예. 어떻게? 자, 그래서 근데 다들 밥그릇으로 봤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죄송스럽지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제가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땄을 때도 2009년도에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뭐 세라피로 돈을 벌거나 먹고 살지 않습니다. 다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너무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몰랐구나.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해주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다가서려고 했던 것 아닐까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배우러 몇 년씩 다녔던 것이지. 그 몇 년 다니니까 뭐 자격증 주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그랬을 뿐이지 그걸로 무슨 상업적인 활동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오해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이나 잘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이거 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은 좀 잘 연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학적으로도 결합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마을 공동체 교육,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아니라 활동이자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원론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엔터프라이즈가 되면 사실은 망가지기 쉬운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늘 문제가 되는 게 중간 조직의 모럴 해저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굳이 쌍띠에 같은 오래된 외국의 그런 협동조합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중심은 민간이어야 하고 중심은 자발성에 기초한 활동가들이 그죠? 쥐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업이 되고 엔터프라이즈가 되게 되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활동을 토대로 해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가치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외람되지만 관에서도 사실 일의 성과를 지표 따위로 가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싸. 자.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그래서 제 여자친구 뭐 아내한테도 늘 그랬는데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좀 질문하지 말라고. 얼만큼? 뭐 100억? 그럼 뻑! 뭐 100조? 뻑! 뭐 도대체 사실은 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뭔가도 있지 않나요? 아까 제가 테스날리즈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표 따위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쵸? 무언가가 성과로 쌓여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도 2007년도에 인문학교를 만들어서 차상위 계층 아동, 청소년들, 그다음에 자활센터에 오시는 도시 빈민 분들을 몇 년간 만났었는데요. 늘 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량적 지표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눈 감고도 만들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별거 다 해요, 제가. 제가 교수지만 실무 교육 받으러 다니고요. 가갖고 예산 돈 받으면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아주 별거 다 했어요. 막대 그래프도 끝나잘 그래요, 제가. 그리고 시각적으로 크게 그래서 저는 일단 운동으로서 조금 마을 공동체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 협동조합 이런 일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너무 원론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류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가라면 아까 제가 중간 조직의 모럴 해저드의 위험성, 제가 지난달에도 다른 이제 지역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위탁을 하게 되고 중간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조금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늘 위험성들은 갖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활동가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애티튜드, 자세가 무엇일까? 이게 뭘까? 그냥 별건 아닌데요. 이 히틀러 그 암살 때를 조직했던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질 준비? 일 거란 생각을 좀 해봐요. 적어도 활동가라면. 이 책임질 준비 정도? 어쩌면 이것이 죄송스럽지만 기업하시는 분들과의 좀 차별성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도 책임을 지겠지만 그분들이 지는 책임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활동가라면. 그래서 일단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로부터 나온다. 이런 기본 자세. 오늘은 제가 이런 기본에 해당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건방지죠?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럼요. 오늘 굉장히 톤 다운 시키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우리 따로, 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책임질 준비. 그래서 저는 희망이 좀 필요한 세상이지 않을까. 그 희망이 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희망을 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저는 지역, 마을, 학교, 공동체 이런 데서 좀 희망을 찾아보고 싶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포장된 몇 마디 말이나 몇 줄의 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걸음일지라도 일단은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고요. 희망은 그런 곳에서 싹 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카톡 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치고 힘든 선생님들 많으실 수도 있는데 화이팅.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말해야 한다. 그 희망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저는 오래전서부터 믿고 있어서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마을 학교, 또 지역 단위의, 마을 단위의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늘 아까도 그랬잖아요. 중앙 정치만 보고, 중앙만 보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한 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동심원에서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린 바깥에 있고 변방에 있는데 바깥 변방이라고 불리워질 뿐 중심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 자체를 중심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바깥이나 변방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역시도 중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중앙 중심에 사고, 서울도 지역이잖아요. 홍천도 지역일 뿐이고요. 전 지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런 좀 철학들이 좀 공유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예, 저희는 뭐 이런 거 말고 저희가 되겠어 이런 거 말고 아까 제가 화해부동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저 사람도 또 다른 중심일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래도 잘 살고 계시잖아요, 부부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위험한 발언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인내심이면 돼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부부 상담의 날이 아닌데. 예, 제가 가끔씩 가족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잘 이겨내셨잖아요. 그 정도 노력이면 되지 않을까. 많은 집들도 있겠으나, 그래서 저는 우리의 범주를 좀 넓혀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늘 여쭤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우리 안에는 누가 있나요? 선생님들이 설정하고 있는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예, 보통은 우리 그러면 내 가족, 친구, 동기, 홍천 사람 뭐 이 정도죠. 강원도,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 예, 그렇죠. 우주. 그래서 우리의 범주를 조금 넓혀가야 되는 시점이 지나도 한참 지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인류세 포스트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잘 아시는 바대로 포스트 팬데믹, 바이러스와 인간의 적응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보셨죠? 앞으로 볼 예정이에요. 예, 관심 있는 분들만.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개발을 위해서 숲을 파괴하면서 서식지를 잃어버린 박쥐 이를 통해서 산업 축산, 그죠? 돼지 우리의 막 존엄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축사의 키움, 거기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과 바이러스의 적응 관계가 깨져서 상호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인류세, 잘 아시는 바대로 생태위기,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인간이 아닌 것들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따라서 좀 우리의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생태까지, 자연까지. 여기 들어오면서 너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길이 아름다워서. 수타사만 갔었지 이쪽으로는 안 왔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촌놈이라? 촌놈이니까 수타사만 찾아갔겠죠. 근데 이게 직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언덕 넘어왔는데 쫙 펼쳐지는 게. 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지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생태까지 조금 확장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좁히더라도 마을 지역 공동체는 이런 자세들, 인정과 포용의 정치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배제당하는 사람 없겠죠? 뭐 그렇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안 따라오는 거죠.
작년에 제가 모 도의 이장님들 협의회를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를 갔는데요. 왕복 한 600km인데, 진짜 뭐 거리는 별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예. 이장님들은 이장님대로, 또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수님이?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터세요. 수당을 주세요. 내가 뭐 그랬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본인에게 이득이 있다고 해야 뭉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올 것이다. 오늘처럼. 그쵸? 예, 어떻게,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힘들더라도 뭐 대단한 경품을 걸란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니까 즐겁거든요. 이게 이득이죠. 누군가는 여기 오니까 밥을 공짜로 주되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 그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이래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의 범주를 조금씩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 안에 안 끝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올해 100년지 대계로 가야 된다. 이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저를 또 부를 것 같은. 거기서 이제 희망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이 있으니까 활동가라고 할지라도 전 현실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가치만 강조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렇다고 현실의 실용성만 강조하는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활동가로서의 어떤 목표나 자세와 또 현실, 2022년 현실 혹은 세계적인 흐름들도 우리가 살피면서 좀 균형감 있게, 역시 또 나오네요. 화이부동.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많은 세계의 소위 말하는 알려진 대학들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런 5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적인 요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지적인 수준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면 뭐 기꺼이 이 자리에는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저쪽 북유럽처럼요. 근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사실은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을 테니까요. 경험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사회가치라든지 학생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일 수 있고요. 또 오래전서부터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인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인문학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판적 사고, 소통, 뭐 협력,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역량이 좀 인문학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면 좀 인문학을 좀 활용해서 저런 역량들을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좀 키워갈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요청사항들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도 중요하겠으나 가치 못지않게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될 것 같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2가지가 균형점을 좀 이루고 갈 때 덜 삐끄덕거리면서 좀 덜 힘들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외골수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강하면 좀 부러지기도 쉽고, 이제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좀 균형을 이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라면
제가 25살 때 읽은 책인데요.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잡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32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과연 내가 내 영혼을 다할 수 있는 일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쭈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활동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선생님들의 영혼을 다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에게도 늘 묻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다해서 선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영혼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안 느껴지세요? 이럴 수가. 자, 일단 카메라 치워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죄송한 말씀인데 오해는 없길 바래요. 자칫 중간 조직, 뭐를 해줘도 뭐 사업 이런 얘기 했는데 자칫하면 선생도 그렇고 월급쟁이로 살아가기 쉬운데 한 번쯤 돌아보면서 와투비, 와투두, 제가 오타가 났네요.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오는 질문들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제 일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물론 이제 집에서 잡으면 조금 버티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제 인생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원래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지금 역사와 철학을 가르치지만, 저는 원래 화학 전공했습니다. 화학과 졸업하고 전과자예요. 전과자. 그래서 인문대학 사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는 역사학으로 받았고요. 박사학위는 생물학과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철학과로 취직을. 그래서 잡종이죠. 뭐 요즘 좋은 말로 융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너무 거창하고요. 지식이 너무 고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왜 이리지 자꾸 학교처럼 나오네. 자, 그래서 저는 좀 잡종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어제도 특강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도 장학사님들한테 저한테 늘 물어봐요. 너 융합 학문을 했는데 이과 문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도 이과 문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느냐, 뭐가 좋아졌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심이 많아진 것 같다고. 서로 몰라서 다투기도 하거든요. 아마 마을 주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몰라서. 그죠? 몰라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라포를 제대로 형성해 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또 필요하다면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그쵸? 판이야 뭐 관에서 깔아주겠죠 뭐. 아닌가?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판이야 뭐 관에서 깔아주겠죠 뭐. 근데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 문과 분들은 이과를 잘 모르고 이과 분들은 또 문과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 결국 좋은 관계 맺기 실패하는 거죠. 제 화두는 관계와 소통인데요. 좋은 관계 맺기와 원활한 소통만 이루어져도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출발은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창한 표현으로 솔리다리테, 연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내 편이 아니라 곁사람. 인간은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누군가는 다소 먼 곁이고 그렇죠? 제 아내는 아주 가까운 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곁이죠. 편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편에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요게 조금 세련된 표현일까? 좀 더 나쁜 말로일까? 진영? 이렇게 가고. 자칫 잘못하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가 조금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제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꼭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요. 좋은 관계 맺기와 원활한 소통이라는 거, 그렇죠. 조직에서도 사람들 모이는 공간에서도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아는 만큼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합시다. 그죠? 백날 논어 읽고 백날 맹자 얘기하고 백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읽으면서 좋은 삶은 좋은 사회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윤리적 태도를 갖춰야 돼. 개뿔 현실에서는 안 되고. 일단은 좀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마을은 창의융합 시대의 최적의 실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융합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마을이야말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로 창의와 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창의와 융합이 실천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일 수 있겠다 생각해요. 또 하나가 학교죠. 학교와 마을. 왜냐하면 이질성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도 마을도 저는 이 창의와 융합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도 다르고 지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 경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그런 사람들이 오는 학교.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창의와 융합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지 않겠냐. 다만 지역에 따라서 어딘가는 컨버전스고 어딘가는 인테그레이션 단계고 어딘가는 퓨전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컨버전스는 아이폰처럼 모여져 있기만 한 거예요. 오늘처럼. 아닌가? 다들 떨어져 있어갖고. 더워서 알겠어요. 겨울에 와보겠어요. 자, 그쵸. 사실 이러면 외롭잖아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면 진짜 외로운 거다, 그쵸? 그럼 제가 그러죠. 헤어져. 자, 어떻게? 자, 컨버전스. 이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쵸? 효과는 있게 좀 형식적이 될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결합 단계를 넘어서 최소한 인테그레이션 단계, 화학적 결합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을 잔치 하나요? 연락 주세요. 제가 옵니다. 제가 당연히 오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화학적 결합으로, 그리고 퓨전 단계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퓨전은 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자기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지금 우리라 그랬어? 나와 넌데 우리? 뭐 이런 거. 그잖아요.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쵸? 퓨전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라볶이나 쫄볶이 단계에서 우리의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죠. 라볶이와 쫄볶이, 맛있는 집들은 인테그레이션 단계죠. 그러나 라면과 떡볶이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퓨전 단계로 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인 거예요. 그런 집들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자, 이해하셨죠?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보나 지식을 머리로 암기하는 일종의 도구적인 지식은 생명력이 짧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터득하고 자기가 써먹으면서 몸에 배이면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제 강의도 평생 갈 거예요. 독일을 안 해요? 자, 알겠어요. 제 웃음소리만. 자, 그래서 저는 마을이야말로 또 학교야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학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서부터. 그래서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마을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허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딱 이쪽 계통에서 떨어져서 공모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온마을 학교가 만들어지고 어느새 마을교육 공동체가 교육청에 있고 또 어디 갔더니 군청, 시청에서 막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몇 년 없었던 동안 이렇게 변했구나.
다시 뛰어들자. 아직도 내 할 일이 남았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만 좀 가꾸어내면 아주 멋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자세부터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해보자. 지원은 홍천군청에서 무조건 하겠다. 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자, 죄송합니다. 자, 예. 군청에서 지금 저 새끼 왜 불렀지? 뭐 이러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고민은 제가 서울에서도 이제 많이 오래전서부터 조금씩 관여한 곳들이 있는데 늘 제가 지켜보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했을 때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을 교육 공동체 3가지 키워드, 이번에도 3가지 키워드인데 이 3가지 키워드가 정말로 상호 연대하고 있는지 혹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주민, 교육청, 군청 뭐 주체들이 있다면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네? 예, 조금 알아요, 조금.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겠나. 또 어떤 지역 가면 주도권 다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엔터프라이즈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결정적으로 붕괴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보조금과 같은 자생성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자생성을 갖추기가 쉽지만은 않은 형국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쟁이, 모럴 해저드 이게 아주 그냥 중충적으로 연결돼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뭣도 모르면서. 자, 좀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주도 뭐 지원금 따먹는 사업, 조금 표현이 거칠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제는 때가 됐다. 시민사회를 저는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사업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과거 운동으로서 이야기하던 시민사회와는 조금 다른 생각들로 시민사회를 좀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특히 마을 공동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다른,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71년생이니까 제 선배 세대하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경험들을 했단 말이죠. 선배님들이 생활하던 시절과는. 그래서 조금은 여러 생각들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저는 지역의 마을 공동체는 소위 말하는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의 복원과 함께 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시민사회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시민사회를 고민하면서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인가, 이것은 1차적으로 활동과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 몇 년 전서부터 늘 이 얘기부터 어디 가든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먼저 뭘 고민해야 되느냐? 저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규모, 즉 뉴노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규범이나 질서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관이나 정부에서 좋은 정책, 제도를 내놔도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꽝이에요. 돈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주체들이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부터, 우리의 시선부터, 즉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거는 정책적인 접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책은 정책대로, 제도는 제도대로 관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는 시선의 문제를 한번 보자. 즉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 방향은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는가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어떤 시선으로 관해서 보고 있는가?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을 교육 공동체를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러니까 이제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갈 것인가 문제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선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마을 공동체 교육인데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관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활동가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소개팅한 여자를 유의의 대상으로 보는지 결혼의 대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여성을 대하는 방식과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돼요? 혼나요. 자,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수인 제가 학생들을 아래 것으로 볼 것인가 나랑 동등한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제가 학생들을 만나는 방식과 내용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오늘 다행히 이렇게 앉아 있어서 좋은데요. 편해서가 아니고요.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과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위에서 내려다보고요. 누군가는 아래에서 우러러봐야 되는 시선의 비대칭성은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앉아서 강의합니다. 교단을 없앴습니다. 최대한 시선을 좀 맞추는 노력, 개똥 철학이지만 시선의 비대칭성,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방식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별건 아니지만 오늘은 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단 시선, 즉 내 세계관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만나는가. 역사학에서는 이것을 세계관은 사실에 앞선다.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1번, 2번, 3번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미치겠어요. 1번, 2번, 3번 정치 얘기 아닙니다. 혹시 머릿속에서 정치 얘기를 빨간색, 파란색 떠올렸으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쨌거나 그쵸. 똑같은 팩트는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달라? 환장한다, 그죠? 저는 역사 베이스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실증주의적인 역사학에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과연 그것이 어떠했는가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지 말이야. 그죠? 세계관은 언제나 사실에 앞서기 쉽습니다. 세계관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학 철학에선 그것을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귀여웠나요? 그리고 누군가는 개뿔 이럴 수도 있죠. 누군가는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분이 귀여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관찰의 이론 적재성. 오케이? 저는 양쪽 다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표현을 양쪽으로 다 한 거예요. 과학에선 관찰의 이론 적재성, 역사학에선 세계관은 사실에 앞선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제가 존 스튜어트 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수용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수용성을 얘기했죠. 두루두루 와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 더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아직 들어줄만 하신 거죠? 네. 전 더 하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약속된 시간까지. 첫 번째 가짜 정보. 이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요. 예, 벌써 수백만 가지 정보들이 구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막 정신없이. 또 유튜브의 범람. 그죠? 인포데믹이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유튜브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또 집중하시는데? 예, 말할 수 없어요. 예, 말할 수 없어요. 예, 좀 큰일 나요. 자, 가려서 좀 봐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가짜 정보. 두 번째는 드라마 하얀 거탑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 제가 늘 인용하는데요. 드라마 하얀 거탑 기억나시죠? 우리는 친구. 자, 같은 연배란 뜻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오래전 드라마니까. 거기 외과 의사하고 병리 해부학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흉 환자가 들어오는데, 기흉 환자, 기흉, 팩트라고 얘기한다면, 팩트는 하나인데, 무엇을 전공했는가, 무엇을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처방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활동가 선생님들, 또 관에 계신 분들은 주 전공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주된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걸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결부되냐? 권력이 개입됩니다. 누가 이장이냐? 누가 돈 주는 사람이냐? 오케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두 개가 결합되면 환장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활동가 선생님들이 조금 두루두루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공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에 쏠려 있으면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권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들. 그래서 관에 계신 분들이 중요시하는 방점이 다를 수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점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좀 맞춰가야 될 텐데, 예. 저를 컨설턴트로 쓰시면 제가 중간에서 제가 타협지를, 자, 세 번째는 지동설과 천동설, 금방 얘기했던 대로 경험적 사실과 통념. 즉, 해는 뜨거지지 않아요. 왜 1월 1일 날 동해안으로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나보고 넌 새끼야 낭만이 없대. 자. 나 과학한 사람이야. 왜 이래? 그쵸.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사실이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통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처럼 또다리를 틀고 뇌리 속에 박혀있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할 뿐입니다. 그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네, 경험은 보편화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 없는 경험은 자뻑이 되기 쉽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꼰대가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네 경험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테슨 날리지를 강조하지만 조심해야 될 경계 지점은 바로 경험주의가 갖고 있는 일반적 한계. 일반화되거나 보편화될 수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경험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노력들. 정말 협동조합하기 힘들다. 그쵸? 할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네, 제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면서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자, 무료예요. 자, 예, 예. 자,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편견이 결합되고, 남자들의 편견, 여자들의 편견,
지역민들의 편견, 서울 사람들의 편견,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얘기한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특징이 있다면 보수적이라는 데 있거든요. 즉, 그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모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패러다임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공무원 생활 40년 하신 분들은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처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학에만 있었던 저는 대학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2학년들 모르고 장학사님 이런 거 해보세요.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그건 대학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패러다임 의존성, 내가 익숙한 그 안에서만 사고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 곁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가 못 볼 때 대신 봐주는 사람, 내가 못 듣는 걸 들었던 사람. 오늘도 이때 그럴 거예요. 여기 한 40, 50명 가시고 1950명 정도 남아있는데 분명히 제 이야기 중에서 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아깝죠? 이 분위기를 느끼셨어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자, 아마 그 1950분이 예, 아마 들은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혼자서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 세계관, 시선, 판단, 혹시 내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안에 편견은 없는지, 혹은 내가 특정 인식과 무리에만 갇혀서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아간다면 과연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일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난 내 아내의 아바타였어. 어느 날 봤더니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늘 이렇게 주문하곤 합니다. 과연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지금 내가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 생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쩌면 부모님에게 세뇌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홍천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활동거로만 살다 보니까 그 안의 삶에 젖어들었을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 세계관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래서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인문정신의 핵심은 저는 솔직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문학 특강 각 학교에서 저도 뭐 많이 왔죠.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많이 왔죠. 홍천에 있는 여고, 고등학교 뭐 제가 수도 없이 왔다 갔습니다. 그동안 몽고버거를 먹으면서 힘을 내서. 네. 홍천 사람 맞지요? 예, 부대찌개집도 자주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풍년식당 거쳐서 왔다니까요. 이모님 뵈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애착이 참 많은 동네인데요. 홍천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자의 만남, 인문학 특강, 인문학 공부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얼마나 솔직한가. 학벌, 성별, 인종, 종교 등등에 대해서 나 어떤 시선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 보고 있는가. 그잖아요, 그죠? 뜨끔하십니까? 뭐 그러면 뭐 일반적이죠. 뭐 난 아닌데,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럼요.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소년원에 갔을 때, 예, 강의하러요. 예, 제가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 예, 좀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 시설에. 예, 작년, 재작년에는 모 도에 고아원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교육을 1년 동안 제가 도운 적이 있는데, 또 아이들도 좀 만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까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반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멈칫대는 공간들이 있어요. 멈칫대는 분들이 계셔요, 아직. 제가. 예, 그래서 좀 한편으로 속상하면서도 늘 반성하는데, 어쨌든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멈칫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예, 선생님들께서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상대방이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멈칫하고 있다는 걸. 예, 그러면 관계 맺기는 이미 실패하게 되고 나는 이제 가르치러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교학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가르칠 교, 배울 학. 연대라고 해석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학은 연대의 다른 이름이고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먼저 이거부터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닌데 행복, 성공, 학교, 마을, 뭐 바람직한 교육 이런 것들을 다시 리텔링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쓰기, 다시 말하기. 예, 뭐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1년마다 한 번씩 뭐 결혼기념일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챙길 줄 알았지. 우리 사랑 이상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자,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 점검. 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끝에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꼭 묻고 싶습니다. 꾸이보노. 과연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사업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이익을 보는가? 꾸이보노 태제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신기술이 나와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기업인가? 주민인가? 정부인가? 학생들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나도 정말 모르는 사이 확 휩쓸려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융합이란 단어도 저기서 쓰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이 혹시 오래전 이반 일리치 선생이 얘기했듯이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라는 책을 쓰신 이반 일리치가 얘기했듯이 혹시나 산업적 생산 양식에 부응하는 사람들만을 키워내는 결국 취직 잘 할 수 있는 교육만 하는 혹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만을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던 로베르토 에스포지토가 얘기했던 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성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선 욕망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완전성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피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힐링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만 물러나서 그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근데 서양에서는 플라톤 때부터
완전한 존재를 꿈꾸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완전해져야지.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 논리 들이대면서 엄청나게 애쓴단 말이죠. 오늘 제가 레리비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친다니까요. 그죠? 제가 만난 활동가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허망하다. 예, 내가 이러려고 지치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돌보고 너도 돌보고 서로 돌봐야 한다. 나부터가 아니라 나도 돌보고 너도 돌보고 서로 돌봐야 한다. 예, 나부터 먼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도 돌보고 너도 같이 돌봐야 된다. 그래야 덜 지치지 않겠냐. 덜 허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두 번째는 인간 생명과 관련된 제 이제 전공하고 관련된 것들이니까 우리가 인간 생명을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은 홀리스틱한 존재예요. 전체론적인 존재예요.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주를 제가 넓히자고 했는데 인간은 홀리스틱한 존재이니까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간은 경쟁보다는 관계와 소통, 즉 협동과 협력을 통해서 변화해가는 존재. 저는 지금 변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더 나아진다는 플러스적인 의미가 아니라 변화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독서 교육 가면 비판을 하곤 하는데요. 이데올로기 재생산 고리를 끊어야 한다. 즉 대중적으로 유명한 책들만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나 독서 교육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대중들이 좀 손대기 힘든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해서,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대형 출판사에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유명인회에서 책이 쓰여지면 그게 훨씬 더 대중화되기가 수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같은 듣보잡의 한마디보다야. 그쵸? 하지만 이런 듣보잡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훨씬 더 소중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은 널리 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우리 사회는 유전자 중심, 운명론정 중심,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무슨 중고등학교에서 검사 유행하고 있고, 그쵸? 무슨 유형 검사 뭐 이래서 좀 안타까운데, 잘 아시는 바대로 사주도 바뀌잖아요. 그쵸? 그죠?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사주가 바뀝니다. 명리학 공부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사주대로 살지 않아요. 그랬으면 저 대통령 됐어요. 왜 이래요? 내 사주가. 왜 사주대로 대통령 벌써 초대했지. 근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정론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해요. 어떻게 한번 6개월짜리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료예요, 무료. 자, 반만 주세요. 자, 그래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람 너머의 구조와 체제를 봐야 한다. 프랑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깡귤렘, 미셸 푸코라고 하는 분의 스승이에요.
이분께서 쓰신 정상과 병리라는 책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질병,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관계적 상황에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에 달려 있고, 육체적인 건강, 즉 건강이라고 하는 것, healthy 또는 well-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친환경 급식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건강 불평등, 건강 정의 관련해 갖고 몸을 둘러싸고 있는 밖의 구조를 보라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이 아픈 거는 저 사람이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못 먹어서, 동네가 나빠서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비정상은 정상성의 결여가 아니다. 그러면서 병이 낫는다는 것, 아픔이 치유된다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뉴스에서 이제 많이 언급됐던 분이 바로 이 깡귤렘 선생님이신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 진학해서 처음 공부하면서 한 20여 년 전에 30년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읽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시 보곤 했는데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웰빙, 건강한 삶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 보통 웰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웰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WHO에서 이야기하는 웰빙, 즉 건강에는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그리고 종교적 건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만을 생각하지만 사회의 건강, 종교적 건강. 왜냐하면 이제 서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 문제는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의 definition, 정의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넓게 봐야 되는데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 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와 체제, 환경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 전공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유전학의 전신입니다. IQ 테스트를 만드는데 기초로 작용했던 생물학의 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념적인 형태가 너무 강한 나머지 우생학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에 근거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생물학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로서만 우생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는 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우생학적 구분짓기,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방끈 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이런 식의 또 남성과 여성, 이런 이분법적 구분짓기가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들을 조금 더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우생학적 구분짓기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관계와 소통을 화두로 삼는 것이고 화의부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시선, 애티튜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자, 꿈을 묻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누군가한테는 고통일 수 있겠더라고요. 꿈을 꿔도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났을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교수님, 제가 꿈을 꿔도 되나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뭐 한 번 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나는 내가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꿈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저 사회연대 인프라라고 하는 거. 저는 마을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면 하나의 좋은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더불어서 교육은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제가 9시까지 약속이니까 곧 끝나요. 예. 예. 자,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 늦게 끝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배우러 왔으면 그렇죠. 자, 어쨌든 끝났어요. 태도와 가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인데 자꾸 플러스적인 더 나아져야 된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변화 쪽에 무게중심을 두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윤리적 성찰과 감수성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그 다음에 윤리적 역량 세 가지의 역량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지적인 역량은 학교에서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조금 도와주고 사회적 역량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리적인 역량에는 공존, 공생, 적응, 감수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좀 얻어질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사회적 역량과 이 윤리적 역량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교하고 좀 잘 연대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관에서도 판 깔아주고 이러면 참 좋겠다.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의 정서가 사회문화적 자본의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창의성 융합의 바탕에는 관계와 소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융합, 지식의 융합만을 생각하지만 사람의 융합이 먼저예요. 싸가지 없는 애들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죠. 마음이 맞아야 뭐든 하죠. 그래야 뭐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과 지식의 합침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람의 합침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다. 창의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저런 관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간다면 편견, 차별, 혐오, 문화, 문명성, 야만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좀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성장하는 데는 저런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은 성찰의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부가 좀 균형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 없는 경험은 자뻑이 되기 쉽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교나 학원에서도 기승전 대학 입시니까 전문 지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성찰적인 측면들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양자를 좀 균형감 있게 또 반대로 이런 성찰 쪽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전문 지식을 너무 도외시하게 되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밤을 새야 될 상황인데 결국 저는 명강사가 아니죠. 명강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해 놓은 걸 다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여지를 남기고 가게 되네요. 어떻게 들어줄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다 못 풀고 가서 좀 아쉽긴 한데요. 뭐라도 그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진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역시 함께 걷고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